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드릴 강연 내용이 진짜로 한 20시간 이상 강연을 해야 될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오늘 슬라이드 60컷 많지요? 그런데 각 슬라이드당 10초에서 한 1분 내외로 20시간의 분을 한 50분 정도로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배우고 서로 의견 나누는 그런 논의 시간을 한 15분 정도 갖고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 디세이블드 파티시펀트 스크린 쉐어링 풀어주실래요? 네. 네. 풀어드렸습니다. 예. 자,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디아스포라 평화공공외교와 2020 미 대선 후 한반도 정책 전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모든 분들이 공공외교다, 퍼블릭 디플로머시다 라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사실 몇 번에 걸친 어떤 외교부 대사님들의 강연을 통해서 좀 들으셨을 텐데 주로 매력이다, 이미지다, 또 소프트 파워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요. 또 K-팝이다, 한류다, BTS다, K-스크린이다, K-스포츠 뭐 이런 것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는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그림 같은 걸 놓지 않고 핵심적인 단어들을 중심으로 이거를 개념 정립을 좀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외교는 왜 공공외교인가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외교라고 하는 컨벤셔널 디플로머시는 정무외교, 경제외교, 즉 정부와 정부 간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힘이 됐을 때 정부가 정부 간의 외교를 보통 외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이제는 정부가 정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타국의 NGO, 타국의 기업, 타국의 단체, 즉 타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 파워와 연관된 타국의 국민의 마음을 얻는 매력 자산으로서의 공공외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공공외교를 가장 먼저 시작하고 지금도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하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으로부터 이 단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신공공외교는 무엇이냐? 이것은 지금까지 아직도 사실 이 시간에도 공공외교 역사가 좀 짧기도 하지만 공공외교는 정부만 주인공이다. 즉 정부에서 외교부가 주인공이다. 특정 부서가 주인공이다. 주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부가 주도가 돼야 되는 것도 맞는데 가장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국민이 주체가 돼야 되고 동포가 주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 대 정부, 정부가 다 국민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동포가 외국의 NGO, 외국의 기업, 외국의 단체, 외국의 국민, 또 외국의 의회, 외국의 정부까지도 거꾸로 가는 그런 신공공외교가 필요할 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공공외교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나올 텐데요. 제가 이렇게 종합해 보면 정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일단은 타국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확산한다. 그래서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를 가치를 높인다. 그리고 또 자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타국민들과 소통하는 전체의 과정이다. 특별히 USC 공공외교센터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대중적인 쌍방향 차원의 외교로서 국제적 성격을 띠고 다수의 행위자를 포함한다. 또 유명한 교수죠. 또 조셉 나이 교수에 따르면 권력 이론에서
21세기는 군사력, 경제력의 하드 파워에 소프트 파워가 조합된 스마트 파워 시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to win the heart and mind of people, 타 국민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공공외교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진정으로 보면 이거는 인류 공영을 위한 보통 사람의 움직임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공공외교라는 거를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어떤 유사 개념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에탄 길보아 교수에 따르면은 뭐 선전, 비슷한 공공외교와 비슷한 이 개념으로 선전, 심리전, 전략적 소통, 신공공외교, 소프트파워, 국가 브랜딩, 공보, 심지어 게릴라 외교, 국민외교 이런 것들을 개념을 두고 있고요. USC 공공외교센터에서는 통상외교다, 음악외교다, 도시외교다, 또 종교외교다, 명사외교다, 동포외교다, 막 이런 얘기들 갖고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대중외교다, 대민외교다, 인민외교다, 민간외교다 하고 다양하게 불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공외교라는 개념은 어쨌든 이제는 타 국민의 마음을 훔치는,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인 국가 이미지, 전체적인 민족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공공외교라고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게 그 공공외교의 분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요. 공공외교는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공공외교가 보통 문화공공외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류, K-팝,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 K-팝 동호회가 1,800개, K-팝 동호회 회원이 1억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지요? K-드라마요? 제가 어제 잠시 좀 쉬면서 넷플릭스를 잠깐 틀었는데 한국 영화 투성이에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우리 이 문화공공외교의 한국의 문화공공외교는 정말 요즘에 이게 빛을 발하고 있는데 또 K스크린 같은 얘기죠. K스포츠가 아시죠? ESPN에서 한국의 야구를 중계합니다. 밤 늦은 시간에. 아마 동부 시간에 새벽 한 3시, 여기 LA 시간에 12시에 한국 그 뭐라 그러죠? 그 야구 K리그인가? K리그를 중계합니다. ESPN에서. 이 정도로 한국의 문화공공외교는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예산 편성도 한국의 공공외교 예산 편성의 60%로 절대적입니다. 자, 근데 이런 문화공공외교는 누구 한 사람, 뭐 특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말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거고요. 근데 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공공외교인데 이거는 크게는 랭귀지하고 그 나라의 학문, 그래서 한글학교, 한국학, 현재 우리 한국학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00여 국의 나라에서 1,400개 대학의 한국어나 한국학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또 한국 바로 알리기, 이런 것들이 다 지식공공외교입니다. 오류 교과서 수정, 이거 유명한 사건 있죠? 캠브리지 영어사전, 인슈아린이라는 사건 아십니까? 캠브리지 영어사전이 대표적인 영어사전인데 여기에 그 인슈안이라는 그 단어의 예문을 들면서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거를 영국에 있는 한 동포가, 교포가 이걸 발견하고 항의를 해서 이게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한 사람의 움직임이지만 한국을 바로 알리는 노력. 그리고 또 여긴 적진 않았지만은 방크 같은 유명한 또 단체가 있죠. 그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바로 알리는 그런 자발적인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뭐 문화나 이런 것뿐만 유명한 게 아니라 K-팝이나 K-드라마만 유명한 게 아니라 또 요즘에 굉장히 우리 자산으로서 삼을 수 있는 촛불혁명, 우리 대한민국은 4.19 혁명, 또 6월 항쟁, 또 촛불혁명의 어떤 이 근대사에 있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또 민주주의의 발전 경험이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우리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이 민주주의의 그 성공 사례, 아주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서 이것도
그 보이지 않는 그 무형 자산으로서 크게 아마 기여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정책 공공외교예요. 문화 공공외교나 지식 공공외교, 이거 뭐 아무나 이렇게 다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죠. 거기 특정한 탤런트들이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 동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정책 공공외교인데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아마 정부 당국자들 또 특히 외교관님들께서 많이 담당을 했겠죠. 그런데 그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가 좀 가치를 많이 둬야 되는데 지금 점차적으로는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어요. 우리가 외교부 기준으로 한국 외교부 기준으로 공공외교의 정책 공공의 사업수가 2008년에 8%에서 2020년 올해 28%, 그러니까 총 577개 사업 중에서 160개가 될 정도로, 그리고 예산도 한 18% 정도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즉 정책 공공외교가 여러 가지 뭐 한국의 정책들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70년 이상 분단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분단이 우리 한민족 모두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막고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문화 지식 공공외교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 때문에 우리는 디스카운트 되는, 가치가 디스카운트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의 대북, 대미 외교에 대한,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을 획득해내고 지지를 얻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동안은 주로 이제 정부의 이제 외교관님들이 파견돼서 설명회나 강연회나 발제나 세미나나 국제회의나 기고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는데 이제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이런 짐들을 정부에서만 주면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정책 공공외교의 디아스포라 평화 공공외교의 그 고리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포들이 주체가 되는 이런 정책 공공외교, 특히 평화정책 공공외교를 우리가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랑 또 벗어나지만 올해 우리나라가 크게 뜬 게 있죠. 그 K-방역입니다. 이 부분도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왜 공공외교가 지금 중요하냐? 왜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왔냐? 라는 걸 그 배경을 봐야 되는데요. 현재는 세상이 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변하고 있는 게 일단은 이 과학기술혁명의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특별히 정보통신기술의 혁신, 그러니까 인터넷과 SNS, 그러면서 어떤 릴레이션십, 관계와 네트워크 파워가 중요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나죠. 20세기, 21세기에. 즉 전 세계적인 민주화 발언과 더불어서 그라스루트 무브먼트를 통해서 대중의 참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만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평범한 일반 대중이 참여하는가 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뭐 국제 정치의 지형이 변하는데요. 국제관계가 변했죠. 옛날처럼 영토 확장이나 자원 확보를 위해서 전쟁과 군사력과 경제력이 위계 질서에 따른 그러한 지배라기보다는 이제는 자기 국가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어떠한 이퀄 네트워크, 소프트 파워와 이퀄 네트워크 질서로의 수평 이동이 되게 중요시하게 됐다. 이런 세 가지의 요인들 때문에 현재는 외교 전문가와 우리 같은 외교 비전문가의 갭이 굉장히 없어졌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공간에 우리 외교관님들이 좀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제 외교관과 비외교관의 갭이 없어졌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외교의 사실은 오리진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가장 풍부한 공공외교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왜 그런가 살펴보면요. 사실 미국은 1, 2차 세계대전 후에 냉전 시대에 소련에 대항한 심리, 프로파간다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라디오라는 게 주된 매체였지, 라디오 신문. 그래서
1942년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4개 언어로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다양한 국가의 목소리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이 나가고 있죠. 그리고 대표적인 미국 공공영역 프로그램이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이에요. 장학지원 사업인데요. 현재 전 세계 37개국의 정상이 이 장학지원을 받았고 59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옵니다. 또한 인터내셔널 비지터 리더십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현재까지 23만 명이 이걸 받았는데 우리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이걸 받았죠. 전 세계 500명의 지도자들이 미국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의 공공외교의 시작은 CIA가 시작을 한 거예요. 냉전 시대. 그런데 1953년에 보다 투명성과 공개성이 중시되면서 미국 공보처가 생깁니다. USIA가 생겨요. 그래서 이 공보처가 생긴 이후에 1965년에 터프츠 대학에 에드워드 머로 공공외교센터가 설립되면서 이때 처음으로 공공외교라는 실질적인 개념이 성립이 됐다. 1965년. 외워두시면 아주 중요한 연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소통되고 오픈하는 그런 거에 역할을 많이 하다가 이제 1989년에 베른 장벽이 붕괴되지요. 그리고 91년에 소련 붕괴되지요. 그래서 냉전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999년에 공보처가 폐지되면서 국무부로 합쳐지는데 이러다 약간의 이제 이 공공외교에 대한 이 관심들이 적다가 가장 큰 미국이 다시 공공외교를 중요시하게 된 게 9.11 테러 이후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력, 군사력으로 이제 냉전이 종식되고 유일한 세계 최강대국인 줄 알았는데 내부가 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지 않는다면 미국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더 강화가 돼서 현재 공공외교 예산만 밝혀진 거는 1억 1조 5천억이나 돼요, 예산이. 참고로 우리나라 외교부 예산이 올해 증액이 됐는데 300억이에요, 300억. 그리고 미국 내 수많은 대학에 공공외교 과정이 개설돼요. 대표적인 대학이 USC예요. 남가주 주립대, 남가주 서던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그리고 시라큐스대, 터프츠대, 조지 워싱턴대 이런데 이제 공공외교 과정들이 개설이 됩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도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일본, 우리 굉장히 일본의 사사가와 재단, 재팬 파운데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은 재팬 파운데이션 72년에 설립되고요. 일본은요, 사실 2차 대전의 전범으로서 그 전범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본의 자기네들이 그 국가 이미지 단어를 쓰죠. 쿨 재팬이라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크리에이티브 쓰고 독일은 랜드 오브 아이디어 뭐 이렇게 쓰지만 여기는 쿨이라고 쓰는데 사실 과거 반성을 안 했죠. 그런데 일본이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과거를 반성도 안 하면서 공공외교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전 세계 특히 미국의 수많은 모든 대학의 동북아시아 연구소 또 미국의 거의 모든 싱크테크는 일본에 돈이 안 들어간 데가 없을 정도로 공공외교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만을 타겟으로 했다가 이제는 동남아 그리고 뭐 그러니까 91년에 미일센터, 일미센터라고 부르는데 2006년에 일중센터, 2014년에 아시아센터 이렇게 설립하면서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엄청난 사실 재팬 파운데이션으로만 쓰는 게 저희가 사실 들은 얘기로는 거의 1조 가깝다. 그리고 또 사사가와 재단이 쓰는 게 또 거의 1조가 가깝지 않느냐. 이 정도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죠. 프랑스는 잘 알다시피 뭐 알리앙스 프랑세즈 그래서 문화원 통한 그리고 영국은 브리티시 카운슬 독일도 뭐 주로 이제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문화원을 통한 자국 문화의 확산에 이제 노력을 했고요. 중국은 좀 살펴봐야 돼요. 중국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후진타오 주석이 2009년에 공공외교 원년 선포했다고 한 이후로 중국은 주로 쌍방향 공공외교 그리고 인문외교를 강화하는데 대표적인 게 공자학원이에요. 미국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2004년에 대전에 제일 먼저 공자학원을 세워요. 한국의 대전. 그래서 현재 157개국에 536개의 공자학원이 있어요. 한국에 23개가 있는데 22개는 대학 내에 있대요. 한국의 대학 내에.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지금 미국의 이제 저항을 받아서 견제를 받기 시작한 사업이 있죠. 1대1로 사업, 또 실크로드 사업, 이런 다시 이게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은 우리가 가장 벤치마킹하는 에이펙이 있지요. 지금 에이펙은 미국의 자발적인 미국에 있는 유대인 동포들의 조직이고요. 이스라엘도 그 국가 내에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 부가 있습니다. Ministry of Public Diplomacy and Diaspora Affairs. 그래서 국민 각자가 외교관임을 강조해서 이스라엘 메시지는 이스라엘 국민을 통해 알린다. 라는 모토하에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건 추후에 다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도도 디아스포라보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메니아 지금 미국 내에서 많은 데모를 하고 있죠. 아르메니아하고 아르자르바이잔이 지금 영토 분쟁으로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얼마 전에 NPR 뉴스에도 주로 아르메니아인들이 엄청 나와서 아르메니아인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요. 현재 미국에만도 우리보다 조금 작지만 한 200만 정도 아르메니아에 있어요. 여기도 디아스포라 부가 있습니다. 또 캐나다, 인간안보, 인권, 환경 등 국제 이슈를 주도하는 나라지요. 이렇게 국가 이미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스웨덴 항상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처럼 노벨 평화상을 통해서 국가 이미지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가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은 1988년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국민 참여 공공외교를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거는 2010년 공공외교 원년으로 선포하고 마영삼 초대 공공외교 대사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장재복 대사께서 이제 공공외교 대사인데요. 그리고 이제 법적인 근거를 만든 건 2016년입니다. 얼마 안 돼요. 2016년에 공공외교법을 발의해서 공공외교를 제도화하고 체계화합니다. 그래서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이 2017년 내년까지 있는데요. 여기에 현재 17개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17개 지자체가 참여해서 577개 공공외교 사업에 한 4천억 가까이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외교위원회, 또 공공외교 아카데미라는 것들이 있고요. 주로 공공외교 또 추진기관으로 외교부사나 코리아 파운데이션, 국제교류재단이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07년에 국민 공공외교단도 출범을 했는데 전체적인 거를 보면 공공외교 선진국의 활동에 비하면은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한국의 모든 부처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도나도 공공외교, 청년 공공외교단, 시니어 공공외교단, 여러 가지 어쨌든 공공외교를 위한 그런 활동들을 중앙정부, 지자체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둔 게 하나가 이게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도 굉장히 늘어날 계획이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죠. 자, 여기까지 간략하게 우리나라와 각국의 사례를 간단하게 봤는데요. 현재 그러면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포틀랜드사라는 그 회사에서 전 세계 대륙별로 모험적인 공공외교 수행국 30국을 뽑아가지고 랭킹을 매년 매기는데 2015년부터 매겼어요. 자, 어디가 1위죠 지금? 프랑스입니다. 영국, 독일. 굉장히 공공외교 오래된 나라들이에요. 미국이 의외로 5위죠. 미국은 참 아쉬운 게 2016년에 1위였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우연의 일치인가 모르겠는데 오바마 대통령께서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미국의 이제 전 세계와 지금까지 보여줬던 공공외교의 참 이미지에서 좀 벗어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5위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2016년에 들어갔나요? 그러면서 22위, 21위 했다가 작년에 19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제 K방역과 여러 가지 또 좋은 한류라든가 K스크린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올해 평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잠깐 이렇게 표를 요약을 해드리면요. 전통외교는 정부 대 정부다. 그럼 공공외교는 뭐냐? 정부가 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NGO, 타 단체, 타 기업 다 속하는 거예요, 국민은. 그럼 신공공외교는 뭐냐? 정부도 물론 하고 국회도 하지만 우리 국민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디아스포라 공공외교는 뭐냐? 신공공외교에서 동포가 주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디아스포라는요, 이 단어의 어원 아시죠?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가서 살 수밖에 없었죠. 내 조국을 잃은 슬픔을 안고 전 세계에서 뻗어나가서 슬픔 속에 살아갔던 그분들이 디아스포라인데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디아스포라는 내 나라, 그러니까 내 마더랜드도 너무 잘 알고요. 내가 살고 있는 현 거주국도 너무 잘 압니다. 이런 자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신국과 거주국의 문화와 체제, 제도, 정책을 동시에 인지하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현재 한국의 이미지는 어떠냐? 현재 옛날에는 동방의 등불이라 했죠. 조용한 아침의 나라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다이나믹 코리아, 글로벌 코리아. 그죠? 그러다 경제 성장했고요. 한류 등 아주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합니다. 엊그저께 데이터를 보니까 유럽이나 모든 나라들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 80%, 90% 이상이에요. 유일하게 일본만 한국의 비호감도가 60%가 넘고 다른 나라는 거의 80% 이상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국격이 높아졌는데 그렇지만 항상 분단이다. 북한 핵기업이다. 전쟁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정적 의미로서 항상 코리아의 밸류는 디스카운트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평화를, 분단의 어려움을, 역경을 넘어서 평화를 브랜드화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피스 코리아를 외쳐야 된다. 이게 누군가가 오늘 여기 그 젊은 뉴저지의 AAYC 학생들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요거 한번 좋은 모토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 모토. 그러한 이미지를 할 수 있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6.25 때 원조받는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변했고요. 또 전 세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분단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분단을 끝내서 평화통일로 성장 발전하는 나라, 그 평화통일 이뤄서 전 세계에 이바지하는 나라다. 라는 거를 전 세계 189개 모범적인 거주동포들이 주인이 돼서 추동하는 평화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전 세계적인 디아스포라 공공외교가 사례가 있느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네트워크. 우리는 흔히 에이펙만 알고 계시죠? 에이펙은 주로 미국 정부 의회에 이스라엘의 정책을 로비하는 단체지요. 현재 회비를 내는 회원이 10만 명, 정말 연방의원들을 후원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회원이 2만 명입니다. 미국 전 50개 주의 지부를 갖고 있어요. 정말 부러운 단체지요. 비록 에이펙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진보적인 의원들도 있지만 에이펙이 자기 마더랜드를 생각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모범적인 행인데요.
지금 현재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에 댕게리어는 대놓고 우리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단 하루도 잊지 말고 일을 해야 된다. 미국의 연방 하원 위원장께서 대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런 에이펙은 굉장히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의 이러한 모임이 에이펙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은요, 수많은 조직이 있어요. 세계 유대인 총회. 이거는 나치에 저항해서 전 세계 지부를 둔 유엔이 인정한 단체입니다. 또한 미국 유대인협회, 에이펙이 아니라 유대인협회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반유태주의 타파, 이스라엘 평화와 안보, 그리고 유대인의 삶의 강화를 위해서 하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은 이제 분단으로서 이념으로서 분열이 돼 있고, 또 너무 이렇게 단합을 못한다, 뭉치지를 못한다, 그래서 뭐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을 보시면요, 한국보다 더 많이 분열이 있고 더 많은 의견이 있고요, 엄청난 분분한 이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토요일만 되면은 극우부터 극좌까지, 그러니까 이 토요일 날 좌판을 열어놓고 장사를 한다고 그 장사판을 없는 그 극우 보수주의자들도 있고요, 또 극자도 있고 너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데, 이런 에이펙과 같이 이스라엘의 내 마더랜드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이렇게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화상 네트워크. 아직 미국에도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국제화교협회, 아시아 화교협회, 세계화성대. 그러면서 동남아 경제의 70%를 장악하고 있죠. 이게 또한 디아스포라 퍼블릭 디플로마시의 중요한 예입니다. 또 있습니다. 인상이 있습니다. 우리 인도인들, 이제 인구가 사실은 비공식적으로는 중국을 추월했다고 나오죠. 사실은 많은 학자들의 예상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25%가 인도인들일 것이다. 현재보다 아마 압도적인 이제 이 인구 구성을 차지할 건데요. 저희가 잘 모르지만 인도도 굉장히 디아스포라 퍼블릭 디플로마시를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인도는 아주 긴 이주 역사가 있지요. 그리고 모국에 대한 연대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4천만 가까이의 이 재외동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교에서 두 번째로 크다. 그리고 처음에는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이주가 많았는데 지금은 전문가의 이민, 미국에도 의사가 많죠. 그 인도인 출신의 의사들, 그 엔지니어. 실리콘밸리에 가면 수많은 그 인도인 출신 IT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들을 보면 세계 인도 혈통인 기구. 이것은 이제 1989년에 뉴욕에서 인도인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됐는데요. 이제는 인권을 넘어서 네트워킹하고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활동을 합니다. 또한 미국 인도재단, 아메리칸 인디언 파운데이션이라고 2001년에 이거는 어떤 특정 지방 구제를 위한 실리콘밸리하고 시카고 등지에서 기금 모금한 걸로 시작됐는데, 현재는 인도의 교육과 생활, 공중보건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IT 종사 인도인 네트워크도 있고요. 또 북미 인도인 전문가 네트워크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인도인들이 인도로의 거꾸로 두뇌를 유입시키고 고용 창출을 하는 효과들을 내려고 하는 그 인도 정부와 또한 미국에 있는 인도들, 전 세계 인도인들의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잠깐 보겠습니다. 재외한인 네트워크는 사실 세계 한상 네트워크 있죠. 또 월드옥타도 있고 세계 한상대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세계 한상대는 이제 재외동포자단에서 이제 이거를 넘겨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지역별로도 뭐 중국에는 중국 한국 상회라는 게 있죠. 또 제중국 한인회가 있고, 또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도 미주한인 총연합회가 있지요. 사실 이거의 뿌리는 도산한인 친목회, 1903년에 도산한인 친목회 뿌리를 뒀는데 70년대 후반에 창립이 됐지만 지금 굉장히 이 총연합회가 분열이 돼 있어서 좀 안정화돼서
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또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체도 있죠. 또 미주에 180여 개 한인회가 존재합니다. 또 우리 물론 평통도 15개 협의회들이 있지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또 AAYC 젊은 단체도 있습니다. 또 KYC도 있고요. 아까 양 회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또 KYCC, 또 KACE, KACE, 뉴욕 시민참여센터, 또 저희들도 이제 2017년에 창립을 해서 열심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단체가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유대인이나 중국이나 또한 인도나 또한 심지어 다른 소수민족보다도 좀 아직은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로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동포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이건 한국 정부도 들으셔야 돼요. 한국의 국회의원님들, 한국의 지도자들 들어야 돼요. 동포를 버려서는 안 돼요. 동포는 너무너무 소중한 자산이에요. 거의 출발은 사실 이중국적이 허용돼야 되는데 한국은 아직은 군대 문제, 또 옛날에 불거진 원정 출산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한국 국민들의 법 감정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아직 이중국적을 65세 이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고려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얘기하자면 너무 길고 동포는요. 해외 인적 네트워크에 아주 최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해외 우수 인력 유치하는 데도 최고고요. 또 모국의 기업이나 모국의 많은 어떠한 그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캐나다, 이스라엘, 유럽 대부분 국가 많은 나라들, 전 세계 절반 이상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좀 이제 독재국들 그리고 좀 이렇게 그 어서리테리안 그런 레짐에서 좀 이중국적 허락을 안 하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데도 합니다. 자업기술발전에서 엔지니어 IT 종사장에 한해서는 해요. 인도는 기술과 자본 유입 목적의 7개국 정도에다가만 허용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잠깐만 터치하고 하고요. 자,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 왜 미국에서의 공공외교가 중요하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미국에 대한 외교는 주로 정부 대 정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더 나아가서 외교부가 미국 국무부를 상대로 했죠. 또 그 레벨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장관이 가면 장관을 만나고 차관급이 오면 차관이 만나고 국장급이 오면 국장, 항상 고구의 레벨에 맞게 그렇게 수평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같은 분쟁 지역에서의 정책 결정은요, 국무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는 국방부가 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네오콘, 군수산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네오콘의 입장들이 여기에서 개입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한국에 이제 요건 약간 그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워킹그룹 레벨을 해체해야 된다라는 이제 진보 그룹의 이게 어쨌든 주장도 좀 있지만 사실은 많은 협의하는 그런 각 레벨의 협의체가 있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올바로 일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워킹그룹 레벨은 사실 이 국무부 쪽에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합의한 거를 토대로 오히려 국방부를 설득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도 있을 정도로 그거는 사실 다른 의견도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2017년에 북핵 제재 국면 이후에는 이제 한반도의 정책 결정은 이제 재무부까지 껴들은 거예요. 제재 국면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 국회도 사실을 열심히 하십니다. 1년에 작년에도 국회의장님, 여야 대표, 사절단들이 와서 만나고 가시죠? 근데 너무 단발적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마 국회의원님들께서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한국 국회의 대미 공공외교가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진행될 수 있지만요. 일단 한국의 상임위도 특히 외통위 소속의 의원들이 젊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외통위 소속 의원들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가져가야지. 저희는 잘 알잖아요. 미국은 어떻게 사람을 사깁니까? 처음에 문도 안 열어주잖아요. 근데 한번 진짜 친구가 되면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저벅저벅 남의 방문 막 열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국회도 그렇게 돼야 되고, 어쨌든 현실은 우리 한국 정부 국회 열심히는 했지만 그 대미 외교 라인들이 굉장히 협소하고 깊이가 조금 작았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은 미국은 어쨌든 3권 분립의 나라입니다. 미국 국무부는요, 연방의회의 눈치를 봅니다. 연방의회의 목소리를 항상 청취합니다. 그래서 연방의회를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연방의회는 누가 움직이느냐? 한국 정부가 연방의회에 접촉할 수 없지요? 절대 안 됩니다. 연방의원들도 한국 정부 만나주지도 않아요. 대사관에서 또 영사관에서 어떤 행사 있을 때 잠깐 만나는 뿐이지 사실 깊이 있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는 그 레벨의 급들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국에서의 우리 디아스포라 평화공헌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유권자이고 후원자이고 특별히 모범적인 납세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권자로서 한반도 평화, 인권, 인도주의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미국 시스템, 정치 시스템은 어떠냐? 잠깐 살펴봅니다. 뭐 너무 쉬운 얘기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KPEC의 임원님 한 분 중요한 임원님인데 이 기초적인 거를 잘 모르겠다고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은요, 일단은 연방의회라는 게 있고요, 주의회가 있고 시의회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다 의원님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방의원도 캘리포니아 17지구 연방의원이 있는 거고 또 캘리포니아 50자 40지구 주의원이 있는데 그렇게만 들으니까 이게 준지 연방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에는요, 어쨌든 연방의원이 있어요. 연방의원은 하원이 인구 비례에 따라서 435명이 있고요. 상원이 100명. 상원은 인구랑 전혀 관계없이 각 주에 2명이에요. 그래서 어느 주는 상원보다 하원이 훨씬 더 그 중요한 주도 몇 개 되죠. 그래서 상원은 임기가 6년, 하원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상원의 안정화를 위해서 3분의 1씩 2년마다 하원 선거 때 같이 뽑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4년에 한 번 있지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하지만 조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구를 찍지만 사실은 그분들한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일렉토럴 칼리지라고 해서 선거인단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인단은 상원의원 수 플러스 상원의원 더하기 DC에서의 3명.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이 535명의 절반인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획득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 선거인단의 대부분 뽑는 데는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 55명의 선거인단이 있고 뉴욕에 29명이 있어요. 플로리다 뉴욕에. 텍사스가 38인가요? 거기에서 많이 표를 얻은 사람들이 거기에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요. 그래서 이 스윙 스테이트라고 얘기하는 오하이오, 펜실바니아, 미시간, 뭐 플로리다, 이런 데들이 중요한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들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우리 힘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컨스티튜언트예요. 우리는 유권자예요. 그리고 또는 우리는 서포러가 될 수 있어요. 후원자가 될 수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내 조국을 항상 걱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 한국의 뉴스에 관심을 많이 갖지요. 내 조국에 지금 코로나가 몇 명이 돼 있는지, 지금 정치적으로 무슨 이슈가 있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한국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연방의원들, 미국의 주류 지도자들에게 한국의 이슈들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간략하게 그러면 미 대선 이후에 한반도 정책 전망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 갔을 때 정말 미국의 지금 대선이 어떻게 될 거냐, 누가 될 거냐, 누가 되는 게 유리하느냐라는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어, 굉장히 좀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이제 미 민주당 쪽에 대한 게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이제 한반도 이슈는 중대 현안이 돼버렸어요. 북한에서 10월 10일 날 노동당 당창건대 했을 때 또 다른 새로운 화성 16형인가요? 새로운 게 또 나왔죠. 핵무기, 북한이 미국까지 도달한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개발하면서 이제는 미국의 주요한 안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떨 건가? 라는 걸 잠깐 검토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공언하신 게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북핵 문제 후순위였어요. 근데 이거를 상위로 끌어올려서 흥행몰이에 성공했습니다. 하나, 김정은 위원장과 러브레터 식의 어떤 보여주기식만 했고 성과는 없었다. 혹평이 있지요? 그렇지만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경로라는 책을 보면은요. 두 리더가 거의 27회인가요? 친서를 교환했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물밑 협상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사실인데요. 얼마 전에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연합, 바레인, 수단과 이스라엘의 수교를 성사시킨 사람이 있죠. 트럼프의 사위 제랄드 쿠슈너 대학원 수석보좌관이 말하기를 2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이 된다면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 협상이 최우선이 될 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정인 교수님이 이걸 알려주셨어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되면 가장 감신사항은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일 거다라는 것이 전망이에요. 자, 그러면 바이든 후보는 어떨 건가? 바이든 후보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 시대 전략적 인내의 한 축이었기 때문에 또 글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북미 협상이 정체될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 좋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선거 캠페인에는 동맹국가의 협력 그리고 중국의 역할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하고 또 악화된 미중 관계를 고려하면은 이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평론가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힘을 회귀할 거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럴까요? 바이든 대통령은요, 단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78세가 되는데 본인 스스로 I'm a traditional candidate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전환기 후보다. 82세 때 다시 출마를 안 할 거다라는 것을 공언을 합니다. 그래서 부통령 후보 지명이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차기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카말라 해리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카말라 해리스의 대북 정책관을 봐야 되잖아요. 의외로 이 부분을 많이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프라이머리 때 또 미 외교 협회에서 질문을 냈을 때 답변한 것들이 있어요. 딱 4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보여주기 쇼맨십 협상은 안 된다. 둘째, 북한 핵 보유국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 측에 무조건 비핵화만 요구하는 것은 현실 가능성 없다. 아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북 선제 타격, 전쟁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mall but verifiable 비핵화 가정이 북한이 보여진다면 targeted sanction relief, 즉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통해서 단계적인 해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미국과 한국의 그러한 이 정부가 같이 민주당이 맡았던,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라 했던 민주당이 이렇게 엇갈렸던 같이 이렇게 있었던 해는 2년뿐이 안 돼요. 그래서 DJ 정
가장 좋았었어요. 근데 사실 전략적 인내를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거는 사실은 동맹을 강조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그런 정책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보수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 때 그 스티브 모즈워즈라는 미국 그 대북 정책 특별 대표를 그 육자회담 재개 및 한반도 평화협수 추진을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가 역시 동맹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만약에 향후 양 정부가 모두 민주당이 된다면 굉장히 새로운 그 기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의회 내에도 이제 이제 행정부도 그렇게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의회는 어떻게 되느냐? 얼마 전에 여기 계신 분들 많이 KPEC 코리아 피스 포럼에 들어오셨었죠? 그때 들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외교위원장에 출마한 셔먼 의원은 당시에 종전선언 해야 되고 평양과 DC에 연락사무소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외교위원장에 당선됐을 때 나는 방북 사절단을 꾸려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앵디김 의원은 바이든 의원이 당선된다면 강력하고 과감한 한반도 정책을 즉각적으로 펼칠 거다. 그리고 한미관계, 한미동맹은 더 좋아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앵디김 의원은 차기 정부가 들어섰을 때 만약 민주당 정부가 들었으면 외교안보 군사 분야에서 최전문가로서 등용될 확률이 커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을 보시면 초기에는 20여 명 진보그룹의 서명에 그치다가 지금 50명 가까이 됐는데요. 현재 제리 네들러 법사위원장, 브렛 셔먼 의원, 그리고 그레고리 믹스, 그리고 카스로 호아킨 같은 하원 외교위원장 3명 모두 지지 서명에 합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 등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 변화도 감지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의 힘, 우리 동포들의 힘이 세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기 전에요. 또 미국 내에서 어쨌든 진보 진영의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또 이 진보 진영의 목소리가 이분들이 거의 다 한국전 종전선언을 다 찬성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목소리들이 행정부로 전해질 확률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제가 중요시하는 우리 동포사회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 우리가 포럼도 하지만 우리가 각 그 지역에서 연방위원들과 접촉도 늘었고 또 대화의 그런 시간들도 늘었고 참여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한 번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 또 풀뿌리 유권자 운동이 확산되면서 우리 정치력 향상의 토대가 확산되고 있다. 또 우리 한인들이 다양한 소수민 인종과도 연대하고 있다. 저번에 우리 블랙 라이브즈 매터 시위할 때 많은 뉴욕도 그랬죠. 뉴욕에 우리 박동규 변호사님, 양호 회장님 나가서 피켓 시위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 LA에서도 같이 참여를 했고 또 시카고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흑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인들은 돈만 버는 애니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라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흑인의 연설도 들었는데 다양한 소수인종과 연대하고 있고요. 또 연방위에 우리의 목소리들이 전달되고 있고 우리는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로비스트가 아닌 대중적인 유권자 단체로서 평화와 인도주의적인 목소리를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들을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많은 연방위원들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얻었는데 대표적인 얘기가 사실은 셔먼 의원이에요. 이분이 한국의 뉴스공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런 데서 스시맨 친일파라고 저도 방송을 많이 들었는데 이분이 지금 그때 포럼에서 들으셨죠? 한반도 평화 옹호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건에 있어서도 강하게 일본의 반성과 조치를 촉구하는 친한파로 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그럼 그동안 아마 여러분들도 각 지역에서 많은 행사들을 이렇게 하고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케이팩이 몇 년 동안 했던 것들을 사진으로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그 인사이트이 좀 오실 거예요. 아, 우리 지역에서 뭐뭐를 할 수 있겠구나. 또 어떤 거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이제 질의응답 가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저희 활동은 이런 거예요. 디아스포라 평화 공공회의 활동의 이그젠플을 보면요. 우리 교육하고 포럼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되지 않으면 누구도 하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의 가치가 뭔지 또 지금 우리 앞에 닥친 모든 그 이슈들이 뭔지 또 인도주의적인 그 남북 협력인 뭐가 있는지 또 한반도가 그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미국은 어떠한 더 큰 이익과 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교육과 포럼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평통에서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선우 회장님 제가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은 게 정말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벌써 4번째 포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잘하시고 계시고 우리 양호 회장님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시고 우리 휴스턴 박의원 회장님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시고 많은 회장님도 잘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연방의원들과 간담회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로서 요청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진을 쭉 보여주면은 어떤 것들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간담회. 여러분들이 사무실로 가면 돼요. 약속을 잡고 연방의원실에 이메일을 넣으셔서 나 코리안 아메리칸 누군데 너희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컨스티튜언트인데 유권자인데 한번 만나서 좀 대화를 갖고 싶다. 이분 정보위원장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태소 위원장. 다 할 수 있어요. 연방의원들. 자, 다음입니다. 사무실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DC가 됐든 DC 사무실이 여긴 DC입니다. DC. 지역구 사무실이 됐든 DC가 됐든 찾아갈 수 있고 그거를 요청하면은 대부분 받아주세요.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해서 이제 연방의원을 초청해서 정책 간담회를 하시면 됩니다. 셔먼 의원 초청해서 하지요. 또 앤디 김 의원 초청해서 하지요. 초청해서 우리가 이제 초청해서 하고 또 하나는 이분들 스스로 하는 정기적인 타운홀 미팅이나 이분들이 개최하는 후원회들이 있어요. 이런 후원회들이 이거 보세요. 이거 주디추 의원 후원회인데 뭐 4,500명 모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앤디 김 후원할 때 너무 조촐해서 아직 너무 갈 길이 멀다. 주디추 의원은 이제 중국계 이제 연방의원인데 중국 사람들 후원 뭐 엄청 합니다. 자, 이런 타운홀 미팅에 쫓아가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타운홀 미팅이에요. 그러니까 즉 연방의원들이 개최하는 본인의 타운홀 행사 또는 본인의 후원회 또는 그분들이 개최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에 가서 얼굴도 마주치시고 또 대화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축적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가기 전에 우리 함께 하면 돼요. 이제는 뭐 팬데믹 이제 이 줌이 너무 잘 돼서 앞으로는 이렇게 줌으로 교육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 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되니까 뭐 LA면 LA, 뉴욕은 뉴욕 각 지역에서 호텔에 모여서 이렇게 교육들을 했는데 이제는 뭐 교육할 수 있는 조건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장이 돼야죠. 교육을 받아야지 내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과 교육을 리더들께서 계속적으로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김경엽 위원님 같은 경우 오늘 축사도 보내주셨는데 저희 포럼에 오느라고 오늘 낮에 도착해서 포럼 참여하고 저녁 비행기 타고 한국 돌아가셨어요. 정말로 이 정도의 열정이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육들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김진환 교수님 오늘은 휴스턴에서 강의 하시는데 또 DC에 가셔도 하시고 뉴욕에 가셔도 하시고 LA 가셔도 이렇게 다 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DC에 가서 뉴욕에 가서 각 지역에 가서 이렇게 큰 행사도 같이 열어서 합니다. 이거 여기는 이제 한인의 날 때 이제 여긴 DC 연방회의고요. 이거는 이제 북미 이산가족 성공 외교위원회 통과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이거는 KEI 포럼에서 마크 레포트 그 포럼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 주장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편지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편지를 우리가 직접도 보내도 되고요. 연방의원들한테 우리가 보내고 저희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이걸 하면서 추진하면서
저희들은 연방의원들을 움직여서 트럼프 국무부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게 했어요. 이렇게 편지를 뭐 엘리엇 댕겔 외교원장도 썼죠. 이 브레셔먼, 여긴 제랄 커널리, 버지니아예요. 여긴 데나 티투스, 여기는 저기 어딘가 네바다인가요? 네바다 연방의원인가요? 자, 이렇게 연방의원을 움직여서 트럼프 국무부를 움직이니까 이게 사실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차기 아마 북미 이상가족 다시 회담이 재개되면 북미 이상가족 상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일본이 우리를 경제보복했잖아요. 거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을 미 연방의원들을 움직여서 이렇게 요청해서 미 행정부에 대통령께 편지를 보내게 한 거예요. 손 놓지 말고 일본에 대한 경제보복은 잘못됐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 전체 사인을 하게 해서 또 편지도 보냈죠. 뭐 이런 식으로 편지, 서한을 발송하는 것. 그리고 또 직접 가능하다면 역량이 되시면 작년에 저희가 KPEC에서 우리 누구죠? 우리 주디치 의원이 연방 아시아 태평양 코커스 연방 코커스가 있는데 회원이 한 64명 돼요. 연방의원들이. 여기를 설득해서 연방의회 청문회를 열었는데 북한 포럼을 열었을 때 북미 이상가족 상봉 연방의회 청문회를 열었어요. 이거는 좀 리더급에 있는 연방의원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인도주의적인 이슈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 수가 있어요. 청문회 대단한 겁니다. 우리 옛날에 2007년에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에 대해서 마이크 혼다 의원이 이용수 할머니 모셔다가 청문회 열었죠.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아직 성사가 안 돼서 그렇지 이 청문회 엄청난 청문회입니다. 이때 연방의원이 10명 이상 왔어요. 자, 그리고 또 작년 6월 12일 날에는 개성공단 설명회까지 이렇게 합니다. 연방의회에서. 그때 브래드 셔먼 아태소 위원장이 열어주셨고 앤디 김 의원, 주디치 의원, 또 보좌관들 많이 참석을 하셨죠. 개성공단 기업협회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개성공단이 열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때 연방의회에서 나중에 알았는데 연방의회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가 개성공단은 퍼주기였다라고 아셨대요. 그 보좌관들한테 나중에 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직접 오셔서 지금 여기 연방의회 청문회만 한 게 아니라 뭐 싱크탱크들 가서 설명하고 국무부 가서도 설명하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 노력 속에서 개성공단이 북한을 개방하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됐구나. 개성공단 주민의 옷차림이 바뀌고 얼굴 색깔이 바뀌어서 하얀 저고리 검은 스커트 입던 복장이 스커트를 입고 옷차림이 화려해지고 핸드폰이 700만 개가 생기고 북한이 이렇게 오픈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을 조금이나 알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타 단체들하고 이렇게 평화띠 활동도 하죠. 또 강원 산불 돕기 났을 때 우리 이렇게 길거리에서 모금도 하죠. 뭐 이렇게 연대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 3월 9일 날 북미 이상가족 상봉 결의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상원에 상정돼 있습니다. 아주 기쁜 일이 일어났죠. 여기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저희는 미국에 있는 유권자, 미국에 있는 시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 미국이 이 강대국이 그 코로나 쓰나미에 휘청거렸어요. 마스크가 없어서 의사, 간호사가 진료를 못하고 감염되고 죽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점은 미 의료진 마스크 보내기 할 때다. 그래서 진짜 많은 데서 호응이 했죠. 우리 뉴욕 평통 양 회장님 정말 많이 했고요. 또 보스턴 모든 평통에서 다 같이 움직였고 많은 한인에서 움직였고 많은 경제단체에서 움직여서 제가 알기는 KPEC에서 뭐 한 20-30만 불을 가치의 마스크를 보냈다고 하는데 전체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 운동을 통해서 보낸 게 몇백만 불 이상의 가치를 미국의 커뮤니티에 보냈다. 그래서 특히 뉴욕에는 또 우리 뭐 김미선 회장님도 뉴욕 총영사관과 같이 협조를 했죠. 그래서 누구죠? 쿠오모 주지사가 고맙다는 편지까지 보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많은 감사의 편지를 받았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미국이 어떤 커뮤니티가 어려울 때라도 여러분 도우셔야 돼요. 콩 하나 반쪽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그 나라 국민을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런 행동 하나가
한국 전체 한민족의 이미지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많은 병원, UCLA 대학병원, 흑인 지역병원, 뭐 시애틀에도 보내죠. 뭐 또 홈리스 센터, 또 뭐 경찰서, 뭐 뉴욕, 여기는 뉴욕이죠. 다양한 곳에 이렇게 보내는 활동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만 그럼 끝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움직여야 돼요. 끝나자마자 북한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북한은 지금 코로나와 경제 제재와 코로나와 수해 삼중고에 있어요. 체면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사실은 환자 아무도 없다고 하지만 모든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은 북한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코로나도. 그래서 저희가 북한 주민에 대해서 코비드-19 의료용품 보내 캠페인을 바로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도 어려울 때지만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7천여만 원, 그러니까 6만여 불에 가까운 금액을 이렇게 56,112불 50전이라는 것을 유니세프를 통해서 보내는데 요 건으로도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해외에서 한국에도 140개의 대북 구호단체가 있어요. 각 지자체들 합쳐서 서울, 뭐 경기도 합쳐서 뭐 또 민화협, 또 우리민족 소리돋기 운동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전달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유니세프라는 북한의 현재 가동 중인 유엔 구호단체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것 아마 최초로 이게 전달이 된 의미 있는 전달이 됐어요. 또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포럼을 열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나가는데 힘을 쓰고 있죠. 이렇습니다. 이제 딱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일만 하냐? 일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즐기면서 해야 돼요. 또 내 와이프를 만족시켜야 되고 내 남편을 만족시켜야 되고 가족들도 소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놀기도 합니다. 친목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게 등산도 한번 가고요. 훨씬 노는 거를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죄송한 마음이 많지만 많이 시간 내서 운동도 하고 놀아야 됩니다. 야유회도 가고 틈틈이 몇 명이라도 좀 모이셔서 식사도 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민주동포들이 인지해야 될 의회 법안은 뭐냐? 사실 세 가지를 내려는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됩니다. 1번이 어려워요.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 HR 152 기억해 두시는데 아까 휴스턴 회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저한테 질문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대선이 십몇십 분이 안 남았잖아요. 이제 회기가 끝나면 HR 152는 지금 현재 50여 명이 이제 지지 서명을 받았는데 이거 다 이제 폐기돼요. 번호가 바뀌고 새로 발의가 되는데 이제는 이 넘버를 얘기하는 것도 뭐 아직은 의미가 있지만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의 가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요. 저희가 이제 좀 더 의미 있게 발의를 시키려고 다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의안을 발의할 때 좀 더 중진위원과 주류와 좀 리더십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정말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이 다음 회기, 현재 116기 회기인데 117기 연방회기에서 회기 초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보스턴협의회 회장님, 간사님, 그리고 장수희 수석님, 그리고 임원님들, 자문위원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뭐 교수도 아니고 학자가 아닙니다. 제가 되고 싶은 거는 저는 평화 조직가, 평화 활동가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이런 짧은 소견이나마 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우리 조국이 필요한 사람들은 활동가요, 조직가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고 맨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제는 외교관과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외교관과 비외교관, 우리 같은 사람하고 차이가 없다. 그리고 또 오히려 우리가 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 유권자이자 후원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최강철 대표님 강연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연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팅창에 베이징 협의회 정승익 위원님께서 저도 학생 때 중국 정부 장학금을 받았는데 1대1로 수업 필수 및 중국 정부 찬양 인터뷰 요청도 많이 받았었어요. 네. 공공외교는 가성비 개념으로 접근하나요? 아니면 그냥 국가 이미지 상승 개념으로 접근하나요? 라고 주셨는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아까 이제 미국을 말씀드렸지 풀브라이트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렇게 장학금 제도를 이용해서 그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러한 유학생을 도와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사실 상당히 공공외교하기 어려운 국가예요. 거기는 어려운 국가고 제가 지금 공공외교를 일반화해서는 얘기 드렸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별로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유럽도 틀리고요. 미국 틀리고요. 중국은 특별히 굉장히 틀리고 베트남도 틀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중국에서 계시면 일단은 아마 한반도 정책 공공외교를 하기는 아마 굉장히 쉽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그런 목소리들은 계속 그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미국 주류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분명히 중국에서 중국의 주류하고 얘기하는 거는 메시지는 많이 틀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남북이 뚫렸을 때 거기에서는 아마 중국에서의 어떤 실익이 있는지 그거를 잘 풀어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분명히 지금 뭐 어쨌든 미중 대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 양국의 사실 동포, 그러니까 그 주중 동포들하고 미주 동포들하고 입장들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더 슬기로워야 되고 좀 더 지혜로워야 된다. 그렇지만 목표는 어쨌든 간에 양국을 다 지혜롭게 설득해서 남북의 길을 열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어쨌든 사명이다. 이렇게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AAYC 브라이언 존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인 디아스포라의 공공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저희가 요즘 고등학교에 한국어 수업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위원들 선거부터 돕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일이 공공외교의 한 부분임을 깨달았다고 하시는데요. 활동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 한국 정치인들이 많은 타운이 결코 한국 일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표님은 한국 정치인이 더 많이 생겨야 한국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젊은 우리 학생이지만 이제 존경하는 브라이언 전 너무 존경해요. 제가 그 브라이언 전을 잠깐 말씀드리면 뉴저지에서 그 인종차별 문제에 분연이 일어나서 인종차별을 한 그 학교에 그 카운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정확하게 항의하면서 굉장히 이거를 이슈화해서 그 소수민족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기여를 하는 우리 학생입니다. 굉장히 인재고 지금 또 듣기는 말씀 들었지만 이제는 미국의 교육위원들을 설득해서 한국어 수업을 열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운동을 또 하고 있어요. 너무 소중한 공공외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도 단계가 문화공공외교나 뭐 이런 거를 넘어서 지식공공외교의 발판을 놓는 그런 토대로 놓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아마 브라이언 전 학생이 50명의 그룹을 지금 만들었고 수많은 이제 학생 그룹과 함께 그때 운동을 할 때 많은 뉴저지 지역의 한인 동포분들께 협조를 요청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협조적이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 우리 미주 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포들이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튼튼해졌습니다. 미주 한인들 중에서 수천억 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수백 명일 겁니다. 큰 기업들도 엄청나게 생겼고요. 즉 몸집은 이렇게 큰 덩어리 근육질로 돼 있는데 머리는 자라머리로 돼 있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치 참여, 정치의 향상을 위해서 이런 포럼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우리 학생이 좀 아쉽지만 그런 반응이 없더라도 그래서 이 말씀드렸듯이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나가야 돼요. 저희도 저희 단체 K-팩이 지금 10년 안에 이런 걸 다 만들어낼 수 없다고 봐요. 이제는 브라이언 같은 학생들, 많은 젊은 학생들이 이걸 계속적으로 이어서 이 토대를 쌓고 나가서 정말 우리 유대인의 그 에이펙 같은 많은 사람이 10만 명의 회원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20년 안에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답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렌지 샌디에고의 박동우 보좌관님께서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마이크 켜주시겠습니까? 예, 네,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보스턴 협의회 감사드립니다. 이런 좋은 아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최광철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힘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책도 여러 권 많이 보셨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최 대표님께서는 평통 상임위원이시죠? 그 중앙 상임위원으로서 평통의 6개의 주된 사업 목표 중에 공공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양호 회장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평통에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공공외교 분과위원회까지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부원으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평통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공공외교를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중요하신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이 나와야 되고요.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깊숙한 지식까지 가요.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요. 민주평통 예를 들면 미주 해외 지부는 특히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민주평통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한 비용을 지원받죠. 일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국의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비용을 받아서 움직이는 단체는 파라라고 하는 법에 그러니까 파라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등록하고 하는 지금 그 협의회는 아무 데도 없지요.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문제가 될지 모른다라는. 그렇지만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있는 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또 평화와 통일을 얘기하는 어떤 일반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그런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엄격히 미국 법을 적용하면 파라라는 법에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협의회들에서 이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또 다른 비영리 단체를 하나 만들죠. 그래서 아마 회비나 이런 거를 그쪽에서 놓아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평통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한데 그래서 우리 박 보좌관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근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사무처에서의 핵심 사업이 공공외교입니다. 공공외교. 그리고 지금 저도 듣기는 각 협의회에 공공외교 분과를 두어라. 그래서 공공외교에 힘을 써라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나중에 아마 사무처나 우리 미주 어떤 협의회장님, 미주 부회장님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좀 깊숙한 토론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민주평통이 지금까지 파라에 등록해서 움직일 정도로의 로비 활동을 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런 그 연방위원들을 만나거나 또 연방원한테 메시지를 준다는 거나 이거는 좀 더 비영리 단체들, 그러니까 뭐 KPEC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자격, 아니면 유권자의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많은 협의회에서는 그걸 모르고 그냥 평통회장 자격으로 연방위원 만나서 뭐 이렇게 하고 또 지원금까지, 특히 후원금까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로. 그거는 개인 자격으로만 하시고 평통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낸다라는 거는 크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권하지 않고 일반적인 평화의 메시지, 통일의 메시지는 할 수 있다. 또 그런 평통의 그 행사에 연방위원들이 와서 그런 메시지는 낼 수 있다. 그렇지만 연방위원을 후원하는데 그거를 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것도 하나 아셔야 돼요. 연방원을 후원하실 때 우리가 연방원을 만났어. 어느 모임에서. 그럼 그 자리에서 A 의원님 나 당신 후원하겠다. 이거 불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보좌관을 만났어요. 보좌관 내가 너 후원해 줄게. 이거 다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미국은요. 선거 그 후원금 캠페인 사무소하고만 후원금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후원금에 관한 데 하겠다는 거는 그 캠페인 오피스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사무소가 있고요. 또 연방의회 사무소가 있고요. 그러니까 연방 그 캐피탈 힐 내에 있죠. 레이번 빌딩이 있고 뭐 저기 롱기스인가 그 홀이 있고 뭐 연방의회 있죠. 그리고 캠페인 사무실이 반드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할 때는 그 캠페인 사무실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이메일 이런 거를 그 후원을 그 디스트릭 오피스나 연방위원실에다 그거 쓰면은 그거 다 FBI 추적이에요. 그래서 꼭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대화 자체도 캠페인 오피스하고만 해라.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 정도 답을 드리고 제가 박동호 보좌관님은 말씀이 나는데 굉장히 저희가 저기 소중한 분입니다. 박동호 우리 보좌관님은 오바마 행정부 때 장애인 정책 부차관보였나요? 차관보 하셨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 대한민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글을 등록시키고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에 한글을 등록시켰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6.25 참전용사 기념비를 또 캘리포니아에 세우는데 아주 혁혁하신 그런 노력을 하시는 소중하신 분입니다. 이분 우리 박동호 보좌관님 제가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회장님의 말씀, 제가 보좌관으로 지금 8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고맙고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간 한 2분 정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간사님. 네. 예. 저희가 15기 때 오렌지 샌디에고 지역 협의회가 15기 때 이제 LA 지역 협의회에서 독립되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 가장 큰 이슈가 한미 FTA 조기 인준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오렌지 샌디에고 지역 협의회 홍보 뭐라고 그러죠? 대변인을 맡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공공외교를 그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나가서 시의원들을 만나고 시장들을 만날 때 우리 평통에서 왔다 이게 아니고 아까 우리 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민이다. 특히 이 가든그로브 시라든지 부에나파크 시라든지 풀러턴 시라든지 또는 라팔마 시라든지 이런 시를 갈 때 그 시에 거주하는 우리 평통위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가가지고 우리 한미 FTA 조기 인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윈윈이다. 한국과 미국이 서로 이득을 보는 거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한 8개, 9개의 지역 시에서 지지 결의안을 받고 또 상공회의소에서도 지지 결의안을 받아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15기 때 새로 생긴 오렌지 샌디에고 지역 협의회가 해외 모범지회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최강철 대표님이 미리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자문위원 자격으로 이런 공공외교를 하는 것은 제재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거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 사무실하고
캠페인 사무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또 인지를 하셔가지고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뭐 기브앤테이크가 되면 안 돼요. 당신이 이걸 도와주면 우리가 도네이션 하겠다, 이런 투로 얘기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최강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길어서 죄송하고, 10월 9일 날이 한글날이죠. 그게 캘리포니아주에서 해외 최초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는 쉐론 콕 실바주 하원의원께서 이번에 574돌 한글날 경축일을 맞아서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좌관으로서 열심히 그분 돕고 있는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분만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동부 김세진 위원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한 예로 2032년 한반도 남북 공동 평화 올림픽 유치 관련해 민주평통 해외협의회 앞으로 활동이 정부 혹은 외교부와 엇박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여 나가야 할까요? 민주평통 사무처 공식 입장이 초기와 달리 주춤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하고 일본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예, 우리 김세진 그 파이낸셜 타임스 법인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멀리 일본에서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사실 뭐 올림픽 부분까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제 답변이 뭐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지금 말씀 주셨듯이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주최 자체가 사실 팬데믹 있기 전에 중요한 추진 사업 중 하나로서 민주평통 사무처에도 세웠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하고 개최를 고려하고 있는 서울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많은 사업들, 또 해외에서는 공공외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많이 그것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동안 또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접촉이 전혀 뭐 대화가 이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더 늦기 전에 사실은 이 부분은 더 뭔가 그 추동력을 갖고 진행되지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외교부가 주재가 돼야 되든지 아니면 뭐 그 주최 시인 뭐 서울시가 더 주도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는 정부와 지자체 간에 뭐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고, 물론 평통은 도우려고 하는 거죠. 평통이 주체는 아니지만 메시지를 통해서 사실 저희가 뭐 김세진 우리 대표님도 아시지만 그 탄자니아의 우리 청년위원도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탄자니아 정부의 평통의 청년위원이신데 탄자니아 정부에도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랬듯이 평통이 갖고 있는 전 세계적 조직력을 통해서 그런 그 시너지 효과를 좀 얻어내겠다, 그런 정도의 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스턴 협의회 이재민 변호사님께서 질문이 있다고 메시지 주셨는데요. 이재민 위원님 마이크 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보스턴의 이재민입니다. 평통에 가입 위촉을 받은 지 5일째 됐습니다. 아주 초년생입니다. 예, 저는 종전선언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우리 평통 위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문재인 정부, 그 현 정부에서 그 종전선언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계시면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재민 자문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오셨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보스턴 평통에 함께 둥지를 트셨으니 더 아주 따뜻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종전선언은요, 저희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입니다. 1953년 7월 27일 날
우리가 정전 협정을 맺었는데 그 협정에 따르면 우리는 아직도 전쟁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67년 한국 전쟁이 발발 후에 70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정전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전선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희는 중요시하게 했는데 중간에 사실 우리가 좀 오해가 좀 있었죠. 사실 북한을 바라보는 오해. 그게 뭐냐면 그동안 사실 역대 정부들에서 북한을 상대할 때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북한이 힘들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이득, 그러니까 뭐 쌀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비자금 사건도 많이 있었잖아요. 특별한 비자금을 준다든가 이래야지 회담이 된다. 라는 것으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정 부분 효과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뭘 주고 협의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요즘에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이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는 거는 이 경제적인 이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정부나 국제구호단체나 미국도 그렇고요. 많은 그 경제적인 구호를 다 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셀프 릴라이언스, 자력 경쟁으로 가겠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체제 안정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요. 그래서 하노이 회담 전까지 사실 종전선언이 뭐가 의미가 있느냐. 그냥 뭐 그거는 종이장 같은 선언에 불과한 거 아니냐. 라는 그래서 가벼이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북한은 우리한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 그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북한 입장에서는 몇 가지를 들어줬잖아요. 동창리 미사일 발사다 폭파했죠. 풍계리 폭파했죠. 그리고 미군 유해 송환했죠. 그런데 북한은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게 논의가 되기 시작을 한 거고 사실 현재 아까 김경엽 위원 얘기하셨지만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174명이 지금 이거를 발의해서 지금 올라가 있어요. 한국 국회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미국일 거 아니에요? 사실 종전선언의 당사자가 엄격히 보면 북한, 미국, 중국이잖아요. 엄격히 보면. 우리는 실질적인 당사자이니까 북미, 남북인데 그래서 미국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선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를 탑다운 방식으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2018년, 2017년 말까지만 해도 외교적인 해법, 대화를 하라고 했던 미국의 민주당이 2018년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시작하니까 갑자기 네오콘 입장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네오콘보다 더한 입장에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전 지금 49명의 미국에서의 사인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지금 민주당만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공화당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죠. 어쩌면 현실은 민주당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이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백업을 해줄 수 있고, 그죠? 타 당으로서 만약 바이든이 된다면 이 목소리가 튀어나올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도 아까 카말라 해리스 대통령의 입장도 굉장히 유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회가 행정부를 대하는 목소리가 더 많이 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아주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예상은 아까 이재민 위원님께서 아마 얼마 전에 한국의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에서 핵심적으로 지금 강조했던 게 이제 종전선언이었고요. 또 엊그저께 아마 서훈 안보실장께서 여기 오셔서 또 가장 메시지를 남기고 간 게 이제 종전선언에 관한 거였고 아마 뭔가가 이제 이런 움직임은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이게 선거 전에 뭐가 이게 터지든 아니면 선거 이후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든 좋은 분위기로는 가고 있다. 이게 공화당으로 가든 민주당으로 가든 미국의 분위기들은 좀 더 평화의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종전선언은 저희 동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쟁을 할 겁니까? 일부 분들은 이제 아까 김 의원께서 하셨지만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개발하고 있는데 종전선언을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그 돌뿌리
그거를 더 개선하라는 걸 안 해야 될 거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종전선언이 이게 돼야지 여기서 출발이 더 종전선언이 되면요. 미군 철수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여기 국방수권법에서 28,500명을 딱 지정해 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의 이제 어떤 분들의 이제 다른 어쨌든 그거는 과도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종전선언이 되면 아마 동시적으로 나올 게 평화조약까지는 안 가더라도 평화선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건 뭐 다 얘기를 드릴게요. 뭐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종전선언 만약 결의안이 된다면 그 결의안을 넘어서 평화선언 결의안을 또 내야 돼요. 저희들이. 연방회의에서. 그게 만약 평화선언이 따라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평화조약까지는 힘들더라도 선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연방의원들이. 그럼 그게 평화조약까지 또 하는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오늘- 질문합니다. 마지막 질문. 아니, 제가 잠깐 기회를 다 드릴게요. 먼저 예.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갖고요. 네, 먼저 의장님. 오늘 이재민 변호사 한문수 교수가 이번 저희 평통에 이번 주에 위촉이 돼서 공공외교 분과위로 활동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재민 변호사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강연이 참 너무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듣다가 너무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진짜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사가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최강철 대표님께 좀 양해를 구하고 한 2분 정도 좀 질문을 더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 뭐 오늘 안 끝나겠어요? 질문이 많아갖고. 저는 회장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2분만 간사가 더 예. 해갖고 저 질문 받고 대답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질문하겠습니다. 김성혁 위원님 차세대 육성에 대한 질문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네, 질문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LA 있을 때 절망적으로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드리니까 얼마나 캘리포니아가 발전했는지 너무 감격적입니다. 저는 차세대 육성에 대한 그 질문과 함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아시다시피 구체적인 그 업적을 낸 우리 차세대 단체들이 있습니다. 위안부라든가 FTA 그 결정된 것은 사실 지금 현재 70여 명이 되는 연방의회 보좌관들의 노력이었습니다. 동부에서는 시카라는 단체가 있고 또 서부에서는 USC를 중심으로 한 네칼이라는 단체가 깊이 관여해서 좋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의원 선거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3사람이 지금 출마합니다. 뉴저지의 앤디 킴과 또 워싱턴의 메릴랜드 스칼렛 클린 2사람과 함께 영 킴, 또 미셸 스틸팍, 데이빗 킴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밀어서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의 보이스가 전달될 수 있는 연방의회를 공략해 나가는 그런 일에 솔선수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차세대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조셉 존이라는 뉴욕의 변호사가 이 사람은 변호사인데 쿠바에 가서 쿠바 한인 중요 인물을 이번에 영화로 만들었죠. 다큐멘터리. 근데 최근에 소식이 오기를 이번 하원에 출마하는 5명의 한국계 우리 동포들을 다큐멘터리를 찍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일 등등 해서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앞으로 공공외교의 중요한 기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혁 회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뭐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 5명의 후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2분 정도가 당선 가능성이고 맥시멈으로 한 4분까지도 당선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한인 출신 연방의원들을 배출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요. 참고로 유대인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죠? 600만 명이라고 봅니다. 555만 명에서 600만 명을 보는데 유대인 출신, 주이시 출신 연방의원이 몇 분인지 아세요? 43분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인구가 250만 명이잖아요. 근데 우리 250만 명 중에서 지금 엔디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나올 필요가 있다. 사실 여기 한문수 교수님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 또 영 제너레이션들 많이들 생각을 하셔서 출마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아까 브라이언 전 학생이 잠깐 질문했는데 제가 놓치고 갔는데 저희가 각 지역에서 한국인이 없거나 또는 한국인이 있어도 한국인만을 찍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에이펙을 만들 때 에이펙에서 이스라엘을 편을 들라고 메시지를 줄 때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니까 뉴욕에 예를 들어서 16지구에 유대인 한 명이 나왔고 거기에 아주 영향력 있고 유대인을 대변해 줄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 유대인을 나오지 말게 했어요. 이거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큰 거예요. 뭐냐면 우리 한인이라도 우리 조국과 마더랜드의 평화의 가치, 마더랜드의 가치들을 같이 공유하는 교육이 돼 있는 분들이 나가셔야 돼요. 전혀 한국을 몰라. 그러니까 여기 2세들도 계신데 우리 오늘 AOIC 너무 감사한데 내 조국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공공외교라는 게 성립하고 이게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거지. 내가 내 조국을 모르고 그냥 여기에 산다고 무조건 얼굴색 같다고 찍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에듀케이션이에요. 유대의 역사, 유대의 가치, 그거를 에듀케이션 하는데 많은 힘을 써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싶다고 손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켜주시겠습니까? 저 질문보다도 서제션 좀 하고 싶어서요. 저 자신이 1992년도 폭동 때 여기서 출마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평통에서 일을 하겠지만은 주류사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을 하려면은 여기 미국 정당은 공화당 민주당이 있어요. 그 공화당 민주당에 그 센츄럴 커미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90년대에 출마해서 22명 중에 1등으로 당선됐거든요. 당선되니까 국회의원들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센츄럴 커미티. 각 지역에서 영김도 그때 나왔어요. 92년대. 거기에 인복을 해야 각 주마다 당 정당 대회가 2번 있습니다. 각 주마다. 그때 가서 그 센츄리 커미티에서 우리의 입장을 우리가 리소루션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대표를 센츄리 커미티에 대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구당 위원장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위원장의 말을 국회의원들이 듣게 돼 있어요. 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유권자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에 센츄리 커미티에 들어가면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아담 시프 같은 분은요. 제가 30년 친구예요. 아담 시프 아시죠? 왜냐? 센츄리 커미티에 있으면부터 친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부탁 있으면 무조건 노를 안 하고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방향으로 젊은 분들이 센츄리 커미티에 나와서 당선돼가지고 지역마다 그것이 공화당 민주당 관계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트럼프를 찍느냐 바이든을 찍느냐 두 갈래를 나눠줘야 해야 됩니다. 한 군데 쏠리면 안 돼요. 누가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한국을 위해서는 공화당이 되면 공화당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또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이 되면 그 도움을 받게 우리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양쪽으로 밀어야 돼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그걸 제가 서제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늘 진짜 자랑스럽게 AAYC 학생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누가 대표로 한번 우리 대표님한테 질문 한번 하세요.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 전현선 디렉터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까 브라이언 전 네, 들어와 있어요. 네, 우리 전 디렉터님이 아주 그 조직을 위해서 뒤에서 헌신하고 계신데 한번 한 말씀 하시죠. 오늘 이제 저희도 어른이긴 하지만 공공 외교라는 개념하고 그리고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 명확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차세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어른이지만 그러니까 개념에 대해서 많이 몰랐었을 것 같은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차세대 양육과 그리고 참여하고 그리고 시빅 인게이지먼트가 영원히 저희들이 해야 될 미국에서 저희 힘을 키우는 그 루트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이 1시간이나 2시간으로 끝날 강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진짜 새로운 이렇게 컨셉도 알게 되고 진짜 솔직한 제 심정은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제가 강연이 아니라 회장님 20시간이라니까요. 세일에서 다음번에 뭐 협의회를 통해서라든지 저거 없으면 저희 협의회가 한 번 더 해서 이거는 진짜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자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강철 대표님이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 미주 디아스포라 분들에게 좀 많이 이걸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건 뭐 너무 오늘 새로운 것들을 갖다 접해서 참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강철 위원님이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인사 정리해 주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누구보다 어쨌든 보스턴 협의회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학자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요. 저는 제가 되고 싶은 건 조직가요 활동가다. 저는 뭐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그러면 유대인보다 우리 한민족이 덜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궁무진한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한국 정부, 우리 동포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중에서 특히 미주 동포들, 정말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미주 동포들의 역할이 있다. 거기에 우리가 유권자로서, 납세자로서 자랑스러운 우리 어떤 그 당당한 우리의 어쨌든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하자라는 거고요. 거기에서 곧 우리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의 주체는 바로 우리다. 그리고 우리 말을 연방 의원들이 듣고 그 연방 의원들의 목소리가 미국 전체 정책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한선호 회장님, 우은희 간사님, 뭐 김성혁 회장님, 우리 또 누구 나가셨나요? 잠깐 정수인 회장님 다 감사하고 특히 보스턴 협의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멀리 한국에서 이렇게 합류해 주신 많은 교수님들, 아까 조성렬 박사님까지도 들어오셨던데 한반도 최고 전문가신데 우리 윤은주 박사님, 우리 김승현 우리 교수님, 구 교수님, 또 우리 오은영 상임고문님, 또 이진경 어디시죠? 저기 토론토입니다. 토론토 상임위원님, 또 우리 토론토 회장님 모두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다 같이 종전선언 이루어지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물결이 올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기에 마스크 잘 쓰시고요. 그리고 건강 주의하시고 또 가족들 잘 돌보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감사합니다. 강연을 해주신 고맙습니다. 최강철 미주민주포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평통위원님들과 모든 분들께 큰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못하고 헤어졌네.
저희 보스턴 임원분들은 잠깐 좀 남아서 잠깐 회의하고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그냥 시간을 갖다 그냥 2시간씩이나 이렇게 내주셔갖고 제가 나중에 신세 갖겠습니다. 우리 서영애 부회장은 나가셨네요. 좀만 한 1, 2분 기다렸다가 잠깐 정리하고 그러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AAYC 많이 들어오셨네요. 간사님 리코딩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아까 정신이 없어가지고